네, 여러분, 그럼 면접 준비 전략 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저는 같이 경험 질문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험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질문의 유형별로 답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 이해 질문 한 3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틀 잡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황 질문, 직무 질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이해 질문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강점하고요, 잘하는 게 동일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점은 책임감이에요. 강점은 디자이너로서의 창의력이에요. 강점은 영상 편집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섬세함이에요. 그렇지만 잘하는 거는 피아노 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요리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산에 오르는 거예요. 강점과 잘하는 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잘하는 거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하는 건 성실한 거래요. 이거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급 조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사실 분야가 아주 전문적인 분야들이시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안경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일반적인 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완전 미디어 회사를 들어가시는데 근데 다 자기 전문성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모든 것들을 유연하게 안 하고 너무 틀에 박힌 대로 하면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는 사실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유연하게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질문들은 정해진 대로 가다가 조금 창의적으로 좀 느슨하게 가도 되는 질문들은 정말 내가 뭘 즐기고 잘하는지 좀 얘기해 보시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은지, 자신의 별명은 무엇이고 왜 그런 별명이 생겼는지, 자신을 화폐 가치로 말하면 얼마로 설명하고 싶은지.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화폐 가치로 얘기하라 그러면 5억이요, 10억이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 화폐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오케이. 그런데 100원이라고 얘기해도 전 된다는 거죠. 그럼 왜 100원으로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100원은 누구나가 쓰는 동전 아닙니까? 저는 그렇듯이 누구하고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제가 아주 쉽고 아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저는 저를 100원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가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 또는 자신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점, 이런 질문의 꾸러미들이 대부분 자기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3가지 질문들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맨 첫 번째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이쯤 되면 이제 나와야 돼요. 결론. 자, 그러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적극적인 사람, 신중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만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으로 평가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으로 남들이 날 평가할 것 같아요. 그 의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 계기는 뭘까요? 나와야 되겠죠. 근거가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없잖아요.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신중함을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례랑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질문 반복하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과대표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학기 동안 과대표로서 교내 축제의 체육대회를 이끌었습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전공 수업 후에 친구들과 우리 반 조별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단체 경기를 연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이때 먼저 솔선수범하고 연습장 세팅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도 불만 없이 연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했고, 비록 우리가 수상은 못했지만 이 학과 친구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서 친구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데 한번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됐죠,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깔끔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 깔끔한 게 쉽지 않은 게 문제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얘기하고, 두 번째 뭐 얘기하고, 세 번째 뭐 얘기하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서 말을 만들어 보시라는 뜻이에요. 구조를 잡지 않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조를 잡지 않고는 그 누구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구조 잡는 연습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조금 더 많은 틀 잡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신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점은 뭡니까? 자,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 질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질문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까? 네, 자소서 쓰실 때요. 네, 두 번째 항목이에요. 네, 성격의 단점이요.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막 이렇게 공공기관처럼 막 엄청나게 면접관 교육받고 이런 데들은 공통질문지 쓰고 그러는데요. 좀 이렇게 규모가 작고 전문성 있게 활동하시는 회사들은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개선점 뭐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그 자소서 강의할 때 성격의 장단점에서 단점은 뭐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단점이 뭔지 장점 같은, 단점 같은, 장점 같은 너 쓰지 말라 그랬죠. 저는 하나에 빠지면 너무 몰입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집중력이 높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말고 내 단점 뭐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단점을 내가 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다음부터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정도가 전체 흐름에 나오면 되겠죠. 자, 저 지금 4개 나오는데 몇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무슨 얘기예요? 자소서나 면접이나 사실 말하는 방법, 쓰는 방법 똑같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자소서 썼는데요. 그거 외워서 얘기해도 돼요? 물론이죠. 자소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자소서의 성격의 단점이 내 단점은 뭐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쓰여졌다면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다? 근데 이렇게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자소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외워서 얘기하셔도 되죠. 다만 제가 1분 자기소개 때 말씀드렸죠.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AI처럼 외워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쓰신 내용을 음성 녹음기 켜놓고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얘기하신다면 자소서에 썼던 성격의 단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평소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대학교 1학년 연합동아리 발표대회에 참여해보라는 선배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과 진로 목표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강당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멋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고 도전하지 않는 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전공 수업에서 발표 기회도 많이 찾고 내가 뭔가 하루에 3번 정도는 말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상대에게 제 얘기를 좀 잘 전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틀을 잡아놓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과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질문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게 결론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적극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전혀 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듣다 보면 아, 지원자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게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 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예. 여러분이 막상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상사 유형으로 바뀌면요, 질문을 보통 어떻게들 하시냐면 같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의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로 많이 질문하세요. 그 얘기는 그야말로 내가 좀 선호하지 않는 상사들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만약에 질문이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세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가시는 영역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나는 자기의 뭐 전공으로 이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력을 길러오신, 경력을 길러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선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들은요, 자기 고집도 되게 세세요. 자기 영역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강하세요. 예, 그럴 경우에 너무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선배 유형은 이런 거다.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셔야죠. 나는 이런 사람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유형이 누구냐? 나 동료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게, 내가 그런 사람하고 실제 일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 뭐 나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그럼 난 이런 사람하고 일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나 또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라는 걸로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이 누구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은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적극적인 친구들이 아무래도 과제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1학년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친구들 중에 적극적인 친구가 없어서 모두 내성적이어서 사실 누구 나서지 않아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조의 친구가 이렇게 도와줘서 굉장히 수월하게 끝날 수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뉘앙스가 어때요? 아, 지금 말하는 지원자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구나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이 질문에 숨어있는 의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 방법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영역을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직무 전문성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직무 전문성을 묻는 것,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업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봐라, 학창시절의 업무와 관련해서 학업 내용 뭐 배웠는지, 배운 점을 어떻게 회사 와서 쓸 수 있는지, 취득한 자격 중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많이 물어보고요. 애착이 가는 자격증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뭐냐, 왜 그러냐 이유 물어보고, 입사하고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뭐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나 가치는 뭐냐, 뭐 그래서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물어보는 게 직무 전문성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직무 전문성 질문, 다시 말하면 직무 면접, 인성 면접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직무 면접을 한 번 더 하는 건 자소서의 학창 시절과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한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능하면 면접에서는 경험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창 시절에 했던 전공 실습, 현장 실습 이런 경험들 진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경험들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만 배웠던 거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뭘 해보잖아요. 그런 해봤던 걸 통해서 그냥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안경과 관련해서 고객한테 실제 추천을 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뭔가 제품을 추천할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디자인 관련해서, 주얼리 관련해서 디자인을 나가서 해봤어. 보석 감정도 한번 해봤어. 이런 세공도 한번 해봤어.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직무 면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질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장 실습의 경험을 갖고 근거를 제시하시고 내가 이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질문이 이럴 수 있겠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장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을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얼리 디자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 중에 대표적 하나는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런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어떤 주얼리, 특히나 귀걸이에서의 아주 미세한 터치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됐고, 그것들이 입사 후에 디자인 업무를 할 때 섬세함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업무적으로 준비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걸이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디자인의 차이로 사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귀걸이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공모전, 현장 실습 등의 전문화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업무 수행의 준비도와 전문성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상황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상황 질문이 어떤 것들을 묻는 질문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몇 달 전부터 잡아둔 개인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퇴근 10분 전에 팀장님이 갑자기 요청을 합니다. 뭘요? 야근을요. 어쩜 좋아요. 팀장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팀장님이 본인에게 다음 달 개최할 사내 행사를 기획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행사의 방향과 컨셉,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이럴 경우 팀장님과 어떻게 조율하시겠습니까? 3번째,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가봤더니 자동차 딜러가 됐습니다. 차 한 대 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아리에서 간부 역할을 맡고 있는데 다른 동아리랑 동아리원들하고 본인은 다 받아가고 싶어 하는데 선배 한 명이 유독히 계곡을 가자고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와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자, 상황을 줬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상황 면접에서는 뭐라고요? 정답이 없어요. 아, 저는 친구들이 다 같이 가자고 하는 바다로 가겠다고 선배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는 저는 우선 선배님의 의견에 따라서 계곡에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지원자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왜 한 명을 위한 계곡을 가야 되는지, 왜 여러 명이 함께하는 바다를 가야 되는지, 내가 답변을 할 때 자신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의 판단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상황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요, 다수가 원하잖아요. 선배님 얘기인데 저희가 어떻게 거역해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배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배가 계곡으로 가자고 했는데 사실은 선배님의 의견이 역대 여러 가지 했던 캠핑이나 MT의 여러 가지 역사를 되돌이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 명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내가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면 사실은 상황 면접에선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선배가 시키고 상사가 시키니까 해요 라는 아주 구태의연한 대답들은 이런 질문에선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죠.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부당한 지시 참겠습니다. 참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선을 탄단 말이에요. 자, 참든 참지 않든 전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참지 않겠다. 저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참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참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참지 않고 그게 부당하다는 걸 위에다 얘기하겠다면 왜 그런지가 우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물론 상사께서 업무 지시를 내리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일을 수행하기 전에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상사께서 얘기해 주시 않는다면 제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회사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상사께서 지시하신 업무의 내용이 다소 부당함들이 존재한다면 전 먼저 그 부분을 조율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후에 부당함이 사라지고 뭐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일단 하겠습니다. 사실 신입사원으로서 제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부당하나 부당하지 않다라고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를 수행해 보고 업무의 내용 중에 다소 부당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검증 과정 중에 이게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때 상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업무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뒷배경이 되는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면접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 면접에서 이제 팁만 하나 더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답이 참 애매할 때는 도덕 교과서처럼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팀장이에요. 근데 저기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중간에 있는 대리급 정도 되는 친구가 신입사원한테 약간 부당한 지시를 내리네요. 내가 팀장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 신입사원이 우리 대리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참지 못해요. 왜요? 이건 부당하잖아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게 난지. 아니면 그냥 112 돌려서 부당해요 얘기하는 게 난지. 내가 팀장이라면 저 밑에 있는 신입사원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상상해 보시고 얘기하신다면 상황 질문에 굉장히 적합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이해 질문도 해봤고 직무 전문성에 관련된 질문도 해봤고 상황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래도 이거는 하나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펼치면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느냐, 본인께서 꼭 면접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질문이 바뀌면 이래요. 여러분 출신 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이 뭔가를 봤을 때 그것의 핵심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쵸? 그게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유는 가족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가족을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가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포 애프터를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면접관님께 기억에 남는 책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읽었던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이제 했고요. 여러분한테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사실 취업을 위해서 달려와 보시니까 특히나 내가 이렇게 전문 분야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실습을 하셨던 여러분께서 앉아서 그냥 조신히 자소서를 쓰시고 체계적으로 면접에 답변을 다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의 출발은 그래도 한 줄, 그래도 두 줄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어떤 독창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걸 조금씩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실습도 나가실 건데 이런 현장에 바로바로 좀 적용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모든 시간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간으로 모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